김지의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도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올 겨울 들어 오늘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형이라고 불렀던 김인섭 씨,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려 징역 5년을 선고한 겁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백현동 사업이 이른바 불법 로비로 얼룩진 사업이었다라는 점 대법원이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로비는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씨에게 향했다라는 것도 대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향후 이재명 대표의 배임 재판에서 큰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현동의 용도 상향, 변경, 이 판단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가 했다라고 밝혔었는데 이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이 부분 거짓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도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형이라고 불렀던 백현동 개발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게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그 백현동 사업은 이른바 이재명 전진상과의 친분을 내세운 김인섭이라는 로비스트에게 70억 상당의 금품을 제공해 가며 성남시에 불법 로비를 한 불법 청탁으로 얼룩진 개발 사업이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관건은 그 청탁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갔느냐 여부를 이 대표의 배임 재판에서 가릴 것, 이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겁니다. 11번째 서울신문 6면이 썼는데요. 함께 보시죠. 야당이 감사위원장도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 국회 회기에서만 11번째 탄핵입니다. 중앙지검장도 탄핵하겠다더니 이제는 감사원장도 탄핵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여권에서는 아니 대통령 빼고 다 탄핵하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방위 탄핵, 이 정부의 셧다운을 야당이 노린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 목소리 많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21년 조선일보 5면 기사입니다. 21년이나 걸린 40km 송전선, 지도 한번 보시죠.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젖줄이 이 송전선인데 주민의 님비 반응, 철새 타령에 허송세월했다. 조선일보 이렇게 썼습니다. 무려 21년이나 걸렸다. 철새 문제도 뭐 중요합니다만 이 정작 정말 중요한 이 산업과 이 개발에 대한 어떤 가치를 생각했을 때 철새 타령에 불과했다라는 강한 비판입니다. 주민들 반발도 있었고요. 지자체도 인허가를 내세워서 발목 잡은 탓도 컸다라고 비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20대 중앙일보 6면입니다. 미국 F-35A 20대 주한미군 배치 추진, 북중 동시 견제다. 유사시 선제 타격에 쓰일 수 있는 킬체인 핵심 전력이 F-35A입니다. 스텔스기이죠.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전투기이기도 한데요. 이게 실현되면 한반도에 F-35가 79대, 거의 80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전력 증가입니다. F-35는 이른바 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채 은밀하게 적진 깊숙한 곳에 침투를 해서 주요 작전들을 할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무한대 서울경제 2면입니다. 녹조 제거, 돼지 도축, 기피 업무 빈자리 채운 로봇 부르는 게 값이다. 여러 로봇 기업들 이른바 무한대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위험 업종에서 특히 인력 난속에 해결사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전망 기사 쓰였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람의 일자리까지 로봇이 위협하고 있다라는 걱정도 함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영하의 아침 기온을 뚫고 온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 김용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전전략실장을 역임한 김국식 전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의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서재현 정책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로비스트에게 대법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로비스트를 이재명 대표는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로비스트는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에게 각종 청탁을 했다. 이걸 대법원이 모두 사실로 인정한 겁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백현동 로비 5년형 확정 2층에서 지시가 있었다라는 그 2층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 대표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모든 이야기 오늘 도직구쇼에서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백현동 의혹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현동 관련된 많은 재판 중에 처음 확정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 판결을 했어요. 민간업자가 무려 그 로비스트에게 74억을 줘요. 74억이요. 7억도 아니고요. 7천만 원도 아니고요. 17억도 아닙니다. 74억을 줘요. 74억을.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지면서 개발업체만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챙겨갔다라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에 재판에 넘겨진 그 상황입니다. 민간업자가 수천억을 가져갔으니 74억쯤 로비스트에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로비스트는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에게 각종 청탁과 로비를 했다. 이 부분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대목, 용도 변경, 그 용도 변경. 물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그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요걸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해줍니다. 그러면서 백현동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거죠. 4단계 이 부지 상향을 당시에 해줍니다. 아파트. 요즘 아파트 노래가 인기인데요. 아파트, 옹벽까지 허가가 됩니다. 결국 대법원이 강도 높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 알선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1, 2심이 맞다. 1, 2심이 맞다. 김인서 로비스트, 백현동 개발 청탁 대가 70억대 수수특혜 의혹, 징역 5년에 63억 추징 판단을 내립니다. 백현동의 부지가 4단계나 상향이 되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유의 옹벽까지 허가가 나면서 초유의 이 옹벽 아파트가 백현동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업자, 민간 개발업자가 이 로비스트 한 명을 영입하는데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의 가까운 이재명 대표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였고 각종 로비가 먹혔다. 대법원이 이렇게 확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도 이들의 특수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김씨, 이 대표가 출마한 각종 선거를 지원했던 인물, 성남시장 선거에 기여했던 인물, 오래전부터 이재명, 정진상과 정치적 교분 형성,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특수관계가 결국은 청탁과 로비의 주요 배경이었다라는 점도 대법원이 밝혀둔 겁니다. 자, 김국식 실장님, 아파트, 거기가 원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부지였는데 부지가 4단계 상향이 되고 옹벽까지 세운 채 이 아파트가 건설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로비스트, 이 대표의 선거를 도왔던 김인섭 씨, 이 대표가 형이라고 불렀던 인물이 정진상에게 각종 로비와 청탁이 있었다는 걸 대법원이 사실로 본 거죠. 그렇죠. 근데 대법에서 확정 판결된 것은 1심, 2심,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죄가 있다는 걸 만천하에 드러낸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 다음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대장동, 백현동, 유래 이게 다시 사실은 다 닮은 꼴이거든요. 비리가 비슷한 내용의 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대형 건설 비리인데 지금 그 첫 단계로 백현동 사건은 일찍
재판이 시작이 돼서 네. 그 핵심 로비스트였던 김인섭 씨가 이번에 대법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는 것은 백현동 사건 자체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실장, 그다음에 대장동에서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실장, 그다음에 또 유래에서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실장이라는 그 시장과 정책시장이라는 두 실세에 의해서 무리한 건설 비리가 있었고 그 비리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업자들이 엄청난 돈을 챙겼다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 재판에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아는 바로 이 성남시장은 기초단체장입니다. 네. 기초단체장은 광역단체장과 달리 기초단체장 안에 있는 그 건설허가 인가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이나 도로 건설이나 무슨 건물을 지을 때 시장의 그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시장의 인허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로비를 벌이거든요. 특히나 이런 것처럼 성남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건축업자 같은 경우 시청에 줄을 대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시장이에요. 그리고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그때 당시 누구였습니까? 2층에 같이 있었던 정 실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정 실장과 김용을 좌우에 가장 믿었던 측근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 상황인데 성남시장의 가장 최측근이고 2층에 같이 근무했던 최고 실세였던 정 실장을 통해서 김인섭 이 백현동 로비스트가 징역 5년이 확정됐다는 사실.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의 암울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네. 이 백현동 로비스트였던 김인섭 씨는 왜 그러면 영향력을 행사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시장 이재명 시장이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건 뭐냐면요. 실제로 성남시장 나올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여러 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선대본부장을 했다는 건 사람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선대본부장을 저도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 선대본부장 있습니다만 항상 미안한 감을 갖고 있어요. 저는 떨어졌기 때문에 더 미안하죠. 떨어지면 더 미안하죠. 그렇죠. 그 당선됐을 때 여러 번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 번이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성남시장 이재명이 떨어졌을 때 선대본부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인섭 당시 선대본부장 했던 사람에게 성남시장 했던 이재명 대표는 뭔가 마음의 빚이 있는 건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같이 2층에 있었던 이재명 시장과 정 실장을 통해서 로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저 수십억 돈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무식 교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보고 지시 없이 아무리 핵심 실장이긴 하지만 정 실장이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허가해 줬겠냐라는 것, 이 대표의 어떤 배임 재판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에게 유리한 환경, 유리한 판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적어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백현동 개발 사업이 70억대 불법 로비와 청탁으로 점철된 개발 사업이었다라는 것이 대법에서 확정됐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웅태 의원님은 이번 대법 유죄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이제 위증교사 혐의가 1심에서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마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가 다 없어진 것 마냥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바로 또 로비스트에게 대법 확정 판결이 나왔어요.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 보면서 조삼모사가 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조삼모사 결국은 아침에 바나나 3개 원숭이들을 키우는데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고 하니까 짜증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겠다고 하니까 좋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7개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는 계속 존재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2층 사람들이라는 게 규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김 씨라는 분이 성남시 도시계획팀장한테 백현동 사업하려고 하는데 2층 사람들이 잘해보라고 했다라는 말이 수사 과정과 법원에서도 저희 확인됐고요. 또 정진상 실장이 당시에 그 성남시 도시계획팀장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 씨가 네. 백현동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된다. 잘 챙겨주라. 그리고 또 공공성을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려고 하는데 성남시 입장은 당시 정진상 실장은 또 그 팀장한테 성남도계공은 빼고 가는 것을 결정했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번에 그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정지사 실장이 듣고 담당 공무원들한테 지시한 내용까지 다 나왔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사법 리스크가 계속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관건은 이겁니다. 대법 확정 판결로 70억대 돈을 받고 로비를 했던 김 씨가 정지상 실장에게 각종 청탁을 했다라는 부분이 사실로 유죄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정진상 실장에게 전달된 그 청탁이 이 대표에게도 전달됐느냐. 그래서 이 대표의 어떤 지시와 동의 혹은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느냐라는 그 부분, 성남시장 몰래 정 실장이 그런 로비를 다 받고 혼자 그렇게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정진상과 이 시장 요 관계는 이 대법원에서는 가타부타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좌진상, 우동규, 정진상은 측근이다. 라고 말이죠.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좌진상, 우동규. 정진상 씨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여기서 이분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뭐 최측근이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얘기했는데 자신의 정말 최측근에게 각종 불법 로비 청탁이 있었다라는 게 유죄로 드러났으면 이 대표는 몰랐을까요? 성남시장인데 이 부분이 관건이에요.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맞죠? 어떻게 알았어요? 앵커니까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 재판부가 판단한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설령 그 배모 씨라는 분에게 지시한 실질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동기로 움직였을까 하는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가령 만에 하나 실제로 정진상 실장이 혼자 독자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네. 포괄적으로 법원은 이건 시장의 뜻과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또 실질적으로 저 부분을 정진상 씨가 시장의 의중 없이 이 의중과 다르게 결정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저 2층에 가본 사람입니다. 2층이요. 예. 저 시장 시절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 2층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하나의 지시 아닙니까? 방향성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오히려 뭐 지난번에 위정교사보다는 또 이 재판 자체가 선거법 재판을 거의 2심에서 뒤집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그 말하자면 대장동 부분은 아주 잘 설계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백현동은 빼박이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토부가 압박을 해서 협박을 해서 예.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가 반은 실토한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정 자체의 동의를 국토부에 넘기기 위한. 근데 뒷부분은 뭐 명쾌하게 오히려 많은 그 이 재판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대장동 재판보다 백현동 재판이 이재명 대표에게 더 결과적으로 아플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닥치는 위기고요. 대장동은 언제 끝날 줄 너무 병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아마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부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 주셨듯이 이 재판 결과가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2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주목이 되는데 물론 자 서재무 대변인, 네. 이재명 대표가 아직 정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법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 최측근까지 불법적인 로비 청탁이 있었다는 거에 확인된 거예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정 실장이 그랬다고? 나는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몰랐다고 할 수도 있고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그렇죠. 몰랐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앞서 뭐 가정이 현실이고 사실은 아니잖아요. 선대본부장 뭐 저도 여러 분 모셔봤지만 그분들하고 관계가 돈독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원수같이 지낼 수도 있는 겁니다. 선대본부장과 원수같이 할 지낸다. 수도 있는 겁니다. 처음 선거란 들어보긴 게. 했는데. 예, 선거란 게 저도 한번 3번 떨어져 봤는데 3번 떨어져 본 사람으로서. 저는 안 그렇지만 후보 선대본부장으로 떨어졌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사건이 김인섭 이분이 과거 이재명 지사와 선대본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는 가정 자체는 저는 틀렸다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원 또 이재명 지사, 그 당시 성남지사의 직접적인 청탁이 있었는지는 판단 유보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재판으로 가는 것인데 아쉬운 부분은 계속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백현동에 관련해서는 4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49% 받으면서 R&D 센터도 짓고 그리고 땅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은 하지만 차선 그리고 2단계로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4단계로 높여서 용적률을 최대로 해서 R&D 즉 기부 체납을 받아서 성남시가 좀 더 잘 사는 성남시로 하고 싶다는 것이고 저는 77억 받은 저 돈 자체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정진상 실장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1원이라도 가는 게 증거로서 발견이 돼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건 저도 방송에 이제 한 7, 8개월 오랜만에 나왔는데 세상은 주제가 많이 바뀌었지만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리스크라든지 어떤 방송 주제는 변함이 없고 좀 더딘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이 대표가 몰랐을 수 있다. 정진상에게 로비가 들어간 부분을 이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몰랐을 수 있다. 그런데요. 그게 향후에 진짜 쟁점이 되거든요. 이 대표가 정말 몰랐냐? 그런데요. 공직선거법 1심 유죄에서 이 백현동의 부지의 어떤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1심은요. 이 대표가 스스로 결정했다라고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거짓말로 보면서 이 대표가 스스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함께 보시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한 것이다. 거짓으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가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정진상이 알아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된 로비를 다뤄줬다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대표가 용도 변경도 스스로 하고 국토부 협박 때문에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걸로 비춰봐서 정진상과 이 대표가 이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지시가 있었고 보고가 있었느냐라고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로 드러난 1심에서 이 대표의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1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 결과 국토부의 어느 공무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협박한 적이 없다. 공문에서도 성남시가 알아서 하라 라는 공문까지 보냈다라며 이 대표의 저 발언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거짓말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 스스로 결정을 했다라고 본 것이죠. 정진상이 다 알아서 했다라고 이 대표가 무죄의 논리를 펼치기엔 저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단이 일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건 거죠. 서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일단 재판부가 거짓으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건 협박받은 것에 의한 게 아니라 성남시장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이미 규정을 했고요. 저게 2심,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 확정이 되면 그 자체의 이제 판결은 정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백현동에 있어서 나중에 이 지금 백현동 재판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게 돼 있습니다만 그게 더디가 하더라도 백현동에서 어찌됐든 간에 4단계나 상향 조정하면서 옹벽까지 설치하면서 무리하게 저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던 최종 결재권자 성남시장이 어디 외부의 압력이나 무슨 뭐 외부의 어떤 이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무리한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단초를 제공하고 가장 정확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어제 나온 이 김인섭 씨의 백현동 대법 판결입니다. 거기 판결이 아까 나왔던 것처럼 2층에 있는 정진상 실장에게 로비를 계속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사업 주체에서 빠지게 하고 상향 조정도 4단계나 무리하게 하는 걸 다 압력을 넣어서 해주고 옹벽도 다 해주고 그래서 민간업자가 수천억 돈을 남기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로비했다는 것까지는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 있잖아요. 그리고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십시오. 네. 성남시장 이재명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성남시장의 최측근이었던 정진상 2층 정책실장에게 김인섭이 로비를 해서 이걸 무리하게 한 게 맞다라는 게 서로 결합이 되면 무언가 그러면 정진상과 이재명 사이에 관계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게 마지막 게이트키퍼를 하면서 정진상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나는 보고한 적 없다.
또 이재명 시장은 그거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끝날 수 있어요. 네. 똑같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에서도 이화영 평화지사가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가 그걸 처리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송금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법인카드 유용도 그렇고 이 백현동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이재명 당시 시장이나 도지사가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를 지금 그 밑에 있는 형사 피고인이 인정을 하느냐 진술을 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 김인섭이 정진상한테 했던 건 지금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정진상은 아까도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최측근이에요. 좌진상 아닙니까? 좌진상. 그건 뭡니다. 불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의 지금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백현동 재판이 시작이 되면 재판부가 이러한 당시에 성남시장 이재명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성남시에 무리한 경제적 이익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이 네. 사업을 했는지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지 저는 분명히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혹은 향후에 내세울 이 대표의 논리를 예상해 보면 법인카드 유용도 몰랐고 대북 송금 거액의 회사 쌍방울 회사 돈 남의 회사 돈이 북한으로 넘어가는데도 몰랐고 백현동이 개발되면서 최측근에게 불법 로비와 청탁이 있었는데도 몰랐다면 뭘 아냐? 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아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김용태 의원님. 다 모르면 아는 건 뭐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안 해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시장에 가정한다면 아마 내가 시장을 역임하고 있는 지역의 개발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게 각종 이권하고도 연결되고 또 우리 시가 얼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으로서 관심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께서 몰랐다라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몰랐다고 하면 오히려 무능한 것을 또 자백하는 것이니까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측근 김용에게 검찰이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2심 결심 공판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어요. 공범들과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했다.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익숙한 일이었다. 대선의 투명성을 훼손했다. 선거에서 이기면 다 덮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 죄의식이 없다. 라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유동규 등에게 그렇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용에게 검찰이 항소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용도 이재명 대표에겐 어떤 사람일까요? 앞서 정진상은 좌진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인정을 했는데 김용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들어보시죠. 김용 대변인, 전 대변인은 사실 지역에서 무슨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차출을 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정하고 이제 시정을 이제 같이 했죠. 같이 했는데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쓸 데가 많다. 제가 계속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좀 딴 데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와줬습니다만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6억 7천만 원을 유동규 등에게 받았다라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용. 분신 같은 사람. 김용주 의원님. 네. 아까 왼팔 좌진상. 왼팔이 불법 로비 받은 거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르냐 안 모르냐 갖고 서지현 부대변인은 모를 수 있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은 아는 게 뭐냐 그것도 모르면. 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분신이에요. 분신이 6억 7천만 원을 받았다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대법까지 가봤겠지만 그럼 분신이 수억의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거 이 대표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왼팔의 역할과 오른팔의 역할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른팔 김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외적 활동을 열심히 했고 심지어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된 또 선거와 관련된 법적 쟁론을 해결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의미에서 김만배나 대장동 일당하고 수시로 만나서 또 구급 주점에서 향응도 하고 모의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수시로 여러 가지 어떤 불법적인 활동, 공무원으로서의 취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고 그것이 누적돼서 6억 원이 넘는 그런 어떤 뇌물을 받은 것으로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재질이 나쁘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하나하나 내부적인 민감한 어떤 개발권이라든지 어떤 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게이트키핑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둘 다 그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말하자면 분신처럼 활동한 건 사실이고, 분신은 맞다. 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방금 저기 이제 출판 기념회인데 국회의원 나가기 위한 붐업을 하기 위한 자리라서 조금 더 공치사를 했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는 얘기할 거예요. 좀 오버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형편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 그 네트워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쉽게 이렇게 몰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서재원 그 부대변인, 물론 이 김용 원장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2심인데 1심 판결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대표 분신이 돈 받는 거 몰랐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은 모르는데 이게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 지금 경남에 명태균이 있지 않습니까? 호남에 명태균이 있으면 김용 이분은 구형 12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2021년 1월에서 4월인가요? 그 당시에 이제 유동규와 정민용으로부터 8억 4천인데 그동안 그 중에 한 1억 7천인가요? 그것은 유동규 본부장이 배달 사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나 법원에서는 6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6억의 용처가 호남 조직이었기 때문에 호남 조직을 위해서, 근데 저희가 구현 선거도 아니고 대선이면 명태균 같이 여론조사라든지 혹은 지역위원장에게 현금을 들여서 그 조직을 잘 해달라는 그런 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호남에 명태균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 6억이 그 당시에도 저도 계속 주장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1대1로 만날 수는 있습니다. 은밀하게.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나 뭐 당협위원장이나 이분들이 받았다는 한 명이라도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것이 없는 6억을 것이죠. 누구한테 썼는지 그걸 누구한테 밝혀내야 줬는지가 되는 없다.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6억을 받았다면 이것은 검찰이 너무 이재명 대표의 포커스 아니면 올인되어 있지 않냐. 왜냐하면 6억으로 주식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집을 샀을 수도 있고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대선 자금으로 썼다라는 것을 못 박아버리니까 이것을 밝혀내라는 것은 검찰 측에 요구한 것이죠, 저도. 네. 근데 이제 6억을 받으면 현금으로 받잖아요. 정치권에서는 부정한 돈, 더러운 돈을 받을 때는 다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 현금으로 6억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투자했거나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기록에 남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두 가지 경우죠. 이재명 대표한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게이트키퍼 문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측근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시는 죽은, 평생 죽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덤터기를 쓰겠다 생각하면서 자기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나 정진상이나 김용이 똑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현금 6억을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이제 서재원 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그걸 이렇게 당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호남에다가 돈을 안 쓰고 집을 사거나 주식을 했을 일은 없습니다. 그 6억을 집에다 숨겨놨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현금을 살포할 수 있는 충분한 당시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썼을 내용이 있다고 보고요. 그걸 근데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현금을 주고받을 때 은밀하게 둘이 주고받는 걸 어떻게 검찰이 그걸 증거자를 찾아서 본인이 진술하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 일관되게 1심, 2심 지금 김용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경우는 그런 상황에 과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대선 후보가 몰랐을까? 이건 저는 아까도 똑같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백현동 비리하면서 74억의 그 노비스트에게 얼마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걸 몰랐을까? 상향 조정하는 걸.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최고 권력자 대통령인데 내 몰래 내 측근이라는 장관이나 뭐 수석이 엄청난 비리에 관련해서 불법을 해가면서 이걸 했는데 나한테 말도 않는다? 저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그런 면에서 특히나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이 당시 기초단체장과 성남시의 가장 큰 두 측근이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 때 그 평생 동지라고 생각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몰랐거나 보고하지 않거나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어떤 혜택을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혼자 낼름 꿀꺽했을까? 저는 인지상 정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논란이 되는 것은 한 가지로 수렴되는군요.
왼팔과 분신이 불법 로비와 불법 자금을 받는 동안 이 대표는 몰랐을까? 정말 몰랐을까? 라는 부분이 향후 재판에서도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추가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용 변호인들 텔레그램에 참여, 상황 공유 전략 제시, 김용은 핵심 측근, 돈 전달 유동규 전 법무장과 친분이 있다며 김용 전 부원장, 이재명 대표 공범으로 고발하겠다라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측근이죠. 오늘은 뭐 어찌되다 보니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과 관련된 어떤 법적 근황, 최신 근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부 바꿔달라라고 기피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화영은 항고하겠다라고 했지만 번번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쇼핑하듯 고르거나 기피할 수는 없는 거죠.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쌈입니다. 오늘의 핫쌈 첫 번째 주인공은 정우성 씨입니다.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논란을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도 주목을 했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이 논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BBC 보도입니다. 혼외자 논란, 국가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 혼외 출산은 금기로 여기는 보수적인 나라. 정우성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누리꾼들의 댓글도 BBC가 소개했습니다.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착한 척하지만 아이는 돈만으로 자라지 않는다. 이 BBC 보도예요. 윤리적인 사람인 척하는 것이 문제다. BBC 보도예요.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였던 정우성 본인 아이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정우성 씨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을 BBC가 주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정우성, 한국에서 가정적인 이미지, 실망감 나타내는 댓글이 많았다라며 BBC가 이 댓글을 보도했습니다. 자, 뭐 BBC까지 지금 보도를 했는데 워낙 정우성 씨가 뭐 세계적인 스타이다 보니까 김용주 의원님, 네. BBC에서도 깜짝 놀란 것 같고요. 영국 국민들도 한국의 그 무비스타 정우성이 혼외자를 그런데 어떤 반응인가 이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사를 보면 BBC가 이 주목한 댓글들을 보면 혼외자를 출산했다라는 사실보다도 저 댓글들이 나타내고 있는 건 정우성 씨가 그간 보였던 말과 행동과 이번 혼외자 출산에 대처하는 정우성 씨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좀 뭔가 모순적으로 느낀다라는 지점을 비판적으로 쓴 댓글을 BBC가 좀 조명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BBC가 갖고 있는 입장도 양가적인 측면이 있을 거예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의 힘이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영화 배우에 대한 논란을 이렇게 BBC가 대수특필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K 콘텐츠의 말하자면 범람에 우려하는 부분, 약간 디스를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의 슈퍼스타가 갖고 있는 디베이트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나타내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한국이 보수적인 국가다, 결과적으로 가정 중심의 국가인데 비해서 정우성 씨가 실제로 보면 자기는 이제 유엔 난민기구 같은 굉장히 평화롭고 인권적이고 또 친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자기 아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내몰라라는 부분에 대한 들끓는 여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조차도 보수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우성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비혼의 아이들이 크고 있는 것도 논의해 볼 수 있는 상황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시점에서 이 그 기사가 주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다의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과거 행보, 정우성 씨의 과거 행보도 재조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 오늘 청룡 영화 시상식이 있는데 과연 정우성 씨가 남우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티드 됐는데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가 아직 미지수라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날이 오늘이거든요. 누리꾼 실망시킨 과거 행보 재조명,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활동, 미혼모 인식 개선 캠페인 참여한 행동들. 한 인터뷰에서 여자를 만들고 2세를 가지고 싶다.
2세만 어디서 가질 수 없지 않냐라고 과거에 했던 인터뷰 발언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2세를 가지고 싶다. 이 결혼 관계 혹은 혼인 관계 혹은 뭐 교제, 정식적인 교제 관계 최소한 없이 2세만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인터뷰했던 것도 다시 회자가 되고 있어요. 2010년 인터뷰한 내용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인터뷰 내용이군요. 자, 과거 인터뷰 한 대목도 한번 좀 들어보시죠. 모든 난민의 사연이 다 각자가 다르고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사연이 더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이 모두 특별하고 가슴 아프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목격하면서 조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니셔티브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결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자, 난민 어떤 홍보대사를 하면서 굉장히 좀 사회의 어떤 메시지와 인권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밝혔었는데 아까 BBC가 보도했던 대목 때문에 저희가 좀 다시 준비해봤는데 BBC가 조명했던 부적정 반응 중에 윤리적인 척 하는 게 문제다. 혼외자를 출산했다라는 것보다도 혼외자 출산에 대해서 정호성 씨가 대처한 대처가 뭔가 과거의 어떤 행보와는 다르게 미흡한 것 아니냐라는 한국의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BBC가 조명을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김무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은 정호성 씨가 워낙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 혼외 출산, 비혼 출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생각을 좀 변화해야 될 그런 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도 그런 입장을 냈고 그리고 이제 이 저출산 때문에 온 나라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인구 절벽 위기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꼭 결혼이라는 꼭 틀을 가지고서만 출산을 해야 된다는 과거의 공식은 저는 제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혼 출산, 혼외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봐야 되는데 그 비혼 출산, 혼외 출산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출산을 해서 그 여성이 그걸 애를 책임지고 낳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사실 옛날 기억이 있는데 80년대 대학 다녔는데 그때 가장 우리가 좋아했던 탑스타가 소피 마르소였어요. 소피 마르소. 소피 마르소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잘 모르는데 애를 낳았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소피 마르소는 지금도 그렇게 은둔형의 스타로 살고 있어요. 그때 소피 마르소에 대해서 느꼈던 안타까움, 예. 혼자 홀로 애를 키울 거에 대한 어떤 그렇죠. 아련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비혼 출산, 혼외 출산이 이제는 일상화된다 하더라도 그 혼외 출산을 무릅쓰면서 아이를 낳아서 자기가 키우고 있는 여성에 대한 우리가 따뜻한 시선이지 그 출산을 있게 한 남성이 나몰라라 하면 이건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호성 씨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정호성 씨는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어요. 책임 다하겠다고 하는 건데 과연 제가 볼 땐 이게 궁금증이 있어요. 지금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그 모델 그분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정호성 씨 때 말을 했을까? 말을 했을 때 정호성 씨 반응은 어땠을까? 또 출산한다고 했을 때 출산을 이야기했을까? 출산에 정호성 씨가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근데 이 부분은 기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워낙 탑스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혼 출산, 혼외 출산의 긍정적인 시선은 그걸 무릅쓰고 키우려고 노력하는 여성에게 우리가 줘야 될 시선이지 나몰라라는 남성한테 줄 필요는 없다. 특히나 지금 아까 나온 것처럼 유엔 난민 인권대사 같은 걸 하면서 그런 긍정적 이미지를 많이 쌓아왔던 분이잖아요. 저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이번에 압도적으로 당선된 게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니무진 좌파들 자기들은 정말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구호나 담론으로는 평등, 인권, 복지, 약자, 동행 이런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폴리티컬 커렉트리스라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이중성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선을 좀 생각해 보게 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청룡영화상 참석 여부도 상당히 좀 미지수예요. 정호성 씨가 만약에 나와서 상을 받는다면 수상 소감을 할 텐데 그때 과연 이 문제 없이 언급 없이 그냥 수상 소감만 할지 아예 참석을 안 할지 사실 많은 팬들조차도
지금 정호성 씨에게 요구하고 있던 게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호성 팬덤에서는 정호성 씨의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할 건지 아이에 대해서 입장을 당당히 밝히라라는 요구도 있었거든요. 팬덤에서도. 자, 그렇다면 이 젊은 분의 시각도 좀 궁금합니다. 김우태 의원님. 글쎄요, 뭐 정호성 씨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조만간 빨리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우태 의원님 아직 좀 미혼이시고 또 싱글이시잖아요. 예. 연기에 대한 거 제가 뭐 연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결국엔 배우라는 것도 본인의 어떤 철학과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것을 다 담아내서 연기에 혼을 불태우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어디서 듣고 배웠는데 네. 정호성 씨도 본인이 유엔 난민기구 인권 대사로 활동하면서 그렇게 해 오셨던 발언들이라든지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처럼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호성 씨를 지켜보는 많은 팬들이나 국민 여러분들한테 조만간 입장을 좀 발표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마 본인도 충격적인 그런 심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김은식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톱스타답게 입장을 빨리 발표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호성 씨의 추가 입장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워낙 논란이 거세다 보니까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이 혼외자 문제가 언급됐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행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비혼 출생 관련해서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더 살펴보겠다. 현재 대부분의 지원 정책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 말인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부모의 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라가거나 태어난 아이들에게 적게나마 정부가 혼신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어떤 철학이다라는 거죠. 그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가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풍족한 사랑을 받으며 지원을 받으며 자라갈 수 있게끔 나라가 돕겠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김우식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저건 당연히 해야 될 앞으로의 추세입니다. 꼭 결혼이라는 공식적인 어떤 그 틀에 얽매여서 그걸 통과해야만 애를 낳을 수 있다는 시대는 지났고요. 비혼이든 또는 혼외자든 출산을 하면 그 출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부모든 뭐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정부가 나서서라도 비혼 출산이나 혼외 출산자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지고 잘 크고 사랑받고 그리고 잘 교육받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실이 이번에 저렇게 입장을 낸 건 뭐 당연한 저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저희가 클 때랑 다릅니다만 이혼이라는 건 이제 일상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이라는 걸 꾸렸지만 서로 뜻이 안 맞으면 갈라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혼의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과 책임은 그대로 또 있는 거거든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혼의 경우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비혼 출산에 태어난 생명에 대해서만큼 어찌됐든 그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정부가 나서서라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책을 통해서 그 비혼 출산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정말 정상적이고 정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도 제도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뉴진스가 하이브의 소속 레이블인 어도와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뉴진스 주장에 따르면 이 어도어에서 각종 뭐 이른바 이 직장 내 괴롭힘 내지 따돌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라는 주장들이 있어 왔는데 결국 계약 해지를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소속사인 어도어 측은 계약 의무를 위반한 사안이 없으므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안 된다라고 맞섰습니다. 자, 어제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제가 보낸 시정 요구에 대한 시정 기한이 오늘 12시 되면 바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업무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하이브와 현재 어도어는 개선 여지나 저의 요구를 들어줄 의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계속 남기에는 시간 아까운 것과 정신적인 고통도 계속 될 것이에요. 따라서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전속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전속 계약 위반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결별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세계적인 팝스타 이제 아이돌로 부상한 이 뉴진스 어도어와 이 전속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도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없으므로 일종의 이런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안 된다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상당한 갈라지기 위한 어떤 법적인 어떤 싸움도 예상이 되는 지점입니다. 일단 이 뉴진스가 어도어 측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도어도 뉴진스에게 서로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아시다시피 내용 증명은 법적 소송과 다툼이 예견되고 예상되는 지점에서 본인들의 어떤 법적인 효력을 증명하기 위해 보내는 절차입니다. 함께 보시죠. 민희진 전 대표를 복귀시킨다. 역시 이 민희진, 방시혁 이 두 사람의 갈등과 이 사태가 무관치 않군요. 무시해라는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뉴진스만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을 보정해달라 등 내용 증명을 어도어에게 보냈지만 뉴진스 주장은 어도어 측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제 아일리 소스와 빌리 프랩의 항의, 어제 기자회견 1시간 전 답변 메일 발송. 어도어가 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뉴진스 메일을 읽었는데 답변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심각하다. 아무 행동 없이 시간 끌기식의 회피다. 라며 무의미하다. 여기 있는 거 시간 아깝다. 우리 나간다. 각자 하자. 라고 결별을 선언한 겁니다. 자,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한 겁니다. 서재현 부의장님. 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것도 진짜 모르겠는데요, 사실. 오늘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습니까? 네, 모르면 모른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모르면 왜 나오셨습니까? 예, 나온 이유는 설명 한번 그렇게요. 드려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앞서 이제 정우성 씨 관련도 그렇지만 자녀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 부분 또 사실은 아티스트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티스트가 중심이 그래서 아티스트가 정말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못 가졌다는 것은 분명히 뭐 회사의 잘못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은 그게 악법이라도 사실 계약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뉴진스의 어떤 매니저나 관계인이라면 어떤 그 계약 관계를 좀 확인하고 저런 기자회견을 해야지 본인들이 나서서 저렇게 했을 때는 저것이 해결되더라도 신뢰가 또 깨어진다면 네. 다 서로 피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뉴진스 5분이 뭐 본인의 주도해서 그런 기자회견도 하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나 혹시 신뢰하시는 분과 혹은 뭐 변호인단에서도 저를 조금 계약 관계라든지 조금 냉정하게 한번 판단하셔서 회사와 어떻게 보면 싸움보다는 좀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예. 자, 이게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둘 다를 위해서 좋다라는 좋은 말씀인데 감정선이 지금 많이 상해 있어서 법적 다툼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어떤 법적인 쟁점도 한번 좀 살펴보시죠. 남은 계약 기간이 5년이에요. 이렇다면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상키로는 6천억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뉴진스라는 그룹명을 뉴진스가 나가서 쓸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 법조인에게 한번 이 문제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단지 내용 증명만 가지고는 이게 과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될까 좀 약간의
좀 확실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계약 해지는 이제 일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뉴진스는 단순히 떠나서 뉴진스로부터 활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어도어를 상대로 소송을 할 그러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표권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어도어고 어도어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뉴진스가 이걸 계속 사용하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겠죠. 어도어 측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 소송이랄지 또 계약서상에 있는 위약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어도어 측에서 소송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제 법적 분쟁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할 수 있게 만든 책임이 어도어에게 있느냐 아니면 이제 뉴진스 측에 있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위약금을 과연 물어주느냐 이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김용태 의원님, 향후에 어떤 법적 다툼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의견이었는데 그러니까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고 이른바 독립을 선언한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도어가 그 계약 의무사항을 위반했다라고 볼 정도의 사안이 있느냐를 법적에서 이제 뉴진스 대 어도어 대 뉴진스의 어떤 법적 싸움이 시작된다 이 부분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변호사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뉴진스라는 이름을 잘 쓸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논란, 또 위약금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뉴진스를 사랑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진흙탕 싸움이 좀 안타깝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것을 꼭 이렇게 법적 분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국민적 아쉬움이 있고 또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K-팝 스타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세계 시민들이 또 뉴진스를 응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혹 뉴진스의 이런 활동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많이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뉴진스가 어제 탈하이브 선언한 뒤에 일본 공연을 위해 출국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아침이죠. 차분한 출국길, 예정대로 일정 소화하겠다라는 방침이에요. 어도어 하이브와는 이별하겠다고 하면서도 잡힌 공연은 다 소화하겠다라고도 밝혔거든요. 뉴진스 민지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도 가능하다면 당연히 민희진 대표님과 함께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방시혁 의장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분께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방시혁 의장에게 그분께 따로 드릴 말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김영혁 국방부 장관인데요. 윤 대통령의 이 골프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친 부사관이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라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8월 8일, 9일 날 운동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휴가는 어차피 지금 내가 휴가 가는 지역이 군용 지역이고 한데 장병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일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라운딩을 하고 나서 격려 만찬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찬 과정에서 참석했던 부사관 한 분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대통령님하고 라운딩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걸성이었어요. 이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친 부사관이 로또 맞은 기분이다라며 눈물까지 흘렸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글쎄, 이게 왜 입맛을 좀 질문을 하세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대통령도 골프를 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을 대비해서 오랫동안 골프 라운딩 연습을 한 거다. 대통령도 여가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하고 대통령과 같이 골프 친 부사관이 로또 맞은 기분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 부분은 사실 논점 이탈 아닙니까? 불필요한 부분. 굳이 이렇게 열을 내면서 논점을 이탈하는 듯한 불필요한 부분을 국방장관이 성토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좀 의아스럽군요. 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논평을 해야 될지, 눈물에다 둬야 될지, 골프에다 둬야 될지, 로또에 둬야 아니면 될지. 8월에 둬야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오히려 대통령도 휴가 때 골프 한번 칠 수 있고 예. 쳐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우리 휴가 기간 동안에 장병하고 골프 한번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을 마치 골프를 치니 안 치니 갖고 이 자리에서도 논의해서 거의 대통령께서 다리가 안 좋으셔서 골프는 전혀 안 치신 그런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말을 마치 골프 친 걸 트럼프 때문에 골프 쳤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래요. 그럼 대통령께서 올 1월 달부터 트럼프 되기를 기다리면서 골프 연습을 해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바이든은 골프 안 치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저렇게 따로따로 저렇게 어려운 길을 대통령실이 가고 있는지 장관의 답변도 저렇게 왜 네. 대통령이 장병 격려하기 위해서 골프 친 것처럼 그렇게 왜 포장을 하려고 하는지 눈물은 어떻게 보십니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죠. 장병 입장에서는 네. 눈물 영광이죠. 예. 저는 이제 근데 그런 부분이 맥락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휴가를 가죠. 특히 여름휴가도 가고 또 휴가를 가서 또 국민 경제에 또 진작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통령이 휴가 갈 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민심을 청취하거나 또 민심을 반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국 해법을 모색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러는 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계속 정체되면서 정말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데 휴가를 갔으면 좀 더 사색에 잠기거나 아니면 사실 이런 말까지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불러서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아니었겠습니다만 당 관계자를 불러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수석들을 불러서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설명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영현 장관이 그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골프만 친 게 아니라 지금 기사를 보니까 농구도 하고 족구도 하셨대요. 그러니까 장병들하고 족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골프도 하시 얼마나 소탈한 모습인 것 같은데 왜 장병들하고 하죠? 저는 민간인하고 우선 하는 게 그다음에 당직자나 우리 당에 있는 분들하고 하는 게 그다음에 수석들하고 하는 게 저는 맞고 그리고 정말 찌뿌둥해서 몸을 한번 풀려면 족구를 한번 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민에게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자기 격려만 하는 군인들이 정말 이쁘고 군인들한테 가까이 지내지 마시고 자기를 반대하는 우리 민간인들도 좀 가까이 하시고 또 자기에 대해서 충언을 말하는 사람들도 가까이 하시고 저는 대통령이 휴가 가서 휴가지에서 군인들하고 농구, 족구, 골프했다는 것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김영국 국방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매주 골프를 했다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아니 어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무현 대통령님 거의 매주 운동하셨지 않습니까? 지리 전에 거의 매주 노무현 대통령이 골프 치셨다는데 그 근거 되세요? 제가 5년 내내 청와대 있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매주 골프를 치면서 국정을 등한시한다라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봅니다. 진지한 사과를 여전히 하시지 않고 아까 위원장께서 여쭤봐서 오해가 있었다면 정정하겠다. 그걸로 끝이실 겁니까? 다시 진지하게 사과하실 겁니까?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는요. 네. 진지하게 하세요. 표현이 과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진 부의장님.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무능한 줄 알았는데 사실 참모들이 그런 대통령을 더욱더 무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골프 쳤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위해서 골프를 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도 골프를 칠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사자 명예를 훼손하면서 그리고 부사관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로또 당첨됐다고 하면서 그걸 무슨 범죄 행위처럼 골프를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부사관이면 부사관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안보 이슈에 대해서 그런 논의도 했었다면 되는 것이지 저걸 굳이 노무현 대통령도 매주 골프 그것도 사실과 아닌 것을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인식 그리고 거짓말, 위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골프를 칠 수도 있고 쳐야 되는데 본인이 김건희 여사라든지 혹은 자신의 지지율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골프를 쳤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또 인간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참모들께서 정말 대통령을 잘 모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새기고 목소리, 말씀, 태도까지 함께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임계점 한동훈 중대 결심 하나라는 관측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 당원 게시판 관련된 당내 친윤계 움직임. 한동훈 대표가 중대 결심 하나라는 기사들이 많이 보도됩니다. 그게 뭘까요? 자,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인사들에게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의 조직적 움직임인 것 같다라며 부당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 여사 특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라는 한국일보 등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자 어제 한동훈 대표 뭐라고 말했을까요? 조금 전 보도에서 특검법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내용이 맞을까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그럼 김건희 여사는 특검법 관련해서 정의대로로 가야 된다는 입장 없으시나요? 반복된 질문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그걸로 대신하죠. 일각에서는 이제 김건희 특검을 받는 건 아니지만 좀 적극적으로 변속을 안 하는 식으로 좀 개별 의원들에게 맡길 거라는 전망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복된 질문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할까요? 자, 지난달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 사법질서 흔들릴 것이다 라며 결사반대. 그런데 어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발언을 아꼈습니다. 한 대표는 내가 김 여사 특검도 고려하자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임계점 얘기도 나옵니다. 정성국 의원, 한 대표 임계점 맞다. 특검법 관련 뉘앙스 달라졌다. 심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며칠 봐야 할 것 같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친윤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만에 하나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 여사 특검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저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자, 그러자 친윤계에서 강한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 여사 특검법 문제와 연계한다면 이거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다. 해당 행위 하지 말라라고 곧장 경고가 나왔는데 당내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계 문제로 친윤계들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 그러자 친한계에서 그럼 김 여사 특검법 지금 카드 꺼내들자 다시 엄청난 후폭풍 얘기까지 나왔는데 한 대표가 정말 고려할 수 있다고 보세요? 특검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세우는 가치라든지 여기에 비추어서 고민을 해야지 이게 감정 싸움에 대한 어떤 수단으로서 특검법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일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네. 대표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원 게시판 논란을 지켜보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물론 이제 당원 게시판이 당정 간의 어떤 갈등에서 시작해서 연장선에 있었겠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증폭되고 감정 싸움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측근들이 너무 강성 측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양측 다요. 그러니까 누구는 용산한테 더 잘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에 의해서 계속 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측근들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대표 측근 중에서는 또 본인들께서 제대로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대표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더 강한 발언들 가령 그래서 다른 걸 또 폭로하거나 이런 식의 발언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 당정 간의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께서나 대통령께서나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계신 분들도 너무 대표하고 본인들의 어떤 잘못된 공명심으로 인해서 자기 정치를 이용해서 대표와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감정 싸움까지 연결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의 돌직구입니다. 중간에 계신 분들 서로 각자 보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정치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의 청년 정치인의 돌직구였습니다. 중간에 계신 분들이 문제다. 시사하는 바가 울림이 있는 발언이군요. 자, 관련하여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가 최근
공개 발언으로 설전이 있었죠. 어제도 있었다는데 들어보시죠.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기사가 났다. 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고 무슨 말씀이세요? 기사를 보고 얘기해요. 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기사가. 제가 지난번에 어느 한 기사에 따르면 대표 사퇴하라는 글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사는 제가 찾아서 최고위원 텔레방에 올렸습니다. 이 얘기를 이미 그 기사는 존재하지만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습니다. 그 기자가 잘못 썼는지 아니면 그 기자의 취재원이 잘못된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에서는 고발할 의향이 없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사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의 누구의 책임인지는 취재원과 또 기자가 가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대표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김민전 최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바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지난번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 때 한번 해프닝 있었잖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김민전 교수 제가 잘 아는 후배 교수이기도 한데 비례로 국회에 들어가시더니 조금 제가 볼 때 실망스러운 행보를 많이 보이시는데 월요일 날 그때 최고위원회 발언도 사실은 돌출 발언이었고 얼마든지 비공개로 전환된 다음에 할 수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치인이 최소한의 그 내공이라는 것은 이 말을 어느 장소, 어느 시점에 해야 될지를 구분하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근데 월요일 날 팔동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대표를 사퇴하라고 이야기하면 다 고발한다고 그러는데 나보고 사퇴하는 사람도 그럼 같이 고발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카메라가 돌아가는 오픈 발언하는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게 최고위원이면 사무총장이나 사무부총장한테 확인하면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 했던 것도 저는 어색했다고 보는데 어제 저 지금 장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화제가 된 다음에 어제 목요일날 또 최고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사가 됐던 문제가 됐던 기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기사가 있긴 있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최고위원 텔레그램 방에 올렸고 문제가 이게 오보로 확인이 됐는데 오보라면 내 잘못이 아니고 취재원이나 기자가 잘못 아니냐라는 걸 또 공개 발언 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배 김민정 교수가 조금 더 정치인으로서의 이 품격과 내공을 좀 다시 한번 재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그 특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 하나의 지렛대로 이야기되는 모양인데 김용태 의원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그 옆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너무 강성으로 서로 간에 에스컬레이션 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영화의 대사 하나가 생각이 나요. 그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각하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측근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실제 결정권을 가진 그 권력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당대표는 당대표는 정말 측근들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대국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대국적으로. 당원 게시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은 문제의 제기였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키울 일입니까? 이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침소봉들을 시켜서 사실 아닌데도 계속 대표를 공격하는 그들도 문제고 또 이 문제를 반박하기 위해서 아무 관련이 없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또 지렛대로 삼는 거 제가 볼 때 대국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외교안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우크라 한국 무기 대박! 하지만 무기를 사고 싶다는 우크라 특사단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크라가 이런 영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대박. 이게 우크라이나가 만든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만든 영상인데 우크라이나가 우리 무기를 쫙 영상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한글로
대박. 그 밑에 어우썸이라고 했습니다. 돌직구 외교안보 멘토 전성전 통일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대박. 이거 우크라이나가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박의 뜻을 알고 만든 것 같아요? 알고 만들었죠. 대박, 어우썸. 더군다나 그 우크라이나 대표단 그 우리 방안에 맞춰가지고 저걸 공개를 한 거니까. 네네.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와서 우리 대통령님도 만나고 국방장관도 만났지만 우리 그 주요 그 방산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일단 무기를 좀 달라는 게 안 되니까 그럼 돈 내고 구매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역시도 지금 그 사실 어려운 거죠. 쉽진 않다.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구매 의지도 좀 강력하게 보이면서 한국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저런 그 동영상도 만들어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좀 공개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정이 좀 짠하긴 하군요. 네. 딱하긴 하군요. 다시 한번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평시에 우리가 전쟁 상태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언제라도 저런 상황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 국민 전체가 이번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와서 우리나라 방산업체 만남도 좀 원했던 것 같은데 불발됐다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무기가 하나라도 좀 필요한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라도 사기라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것도 쉽지 않은 것이 뭐 우리가 제공을 하던 우크라이나가 구매를 하던 저게 살상 무기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네. 그 무기가 이제 러시아와 우리 북한 군인들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는 분명하게 레드라인을 걷죠. 이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최근에도 또 러시아 외무차관이 모든 수단을 다해서 대응할 것이고 이거는 결국 한국의 장기적인 안보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날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러시아의 그 협박이 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의 등장이라든가 전체적인 국제 정세의 변화 또 우리 대한민국의 단기, 중장기 국익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자제하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정부는 좀 잘 그렇게 스탠스를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국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처지는 좀 안타깝고 짠하지만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네, 라는 해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로 강경파인 켈러그 특사를 임명했습니다. 저희 채널A가 대선 전에 이 키스 켈러그와 전화로 인터뷰를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President Trump said quite clearly when he was asked that very question about Russia maintaining the territory, he did not agree with that at all. President Trump's position is there needs to be some type of negotiations going forward because all wars end or stop through negotiation, as your country well knows, because of the armistice we have. 키스 켈러그 특사를 임명한 트럼프, 이른바 한국식 휴전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성 원장님, 한국식 휴전이 어떤 건가요? 예, 지금 전선이 고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보시기에. 고착되어 있는 저 선이 사실상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이제 군사 분계선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쪽과 러시아 쪽의 완충지대를 뭐 수킬로에서 수십 킬로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이른바 DMZ처럼요? 예, 그렇죠. 그래서 비무장지대화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에 우리는 이제 그 국제연합군 이제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이제 감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이 우크라이나 지역은 나토의 회원국도 일부, 나토가 전체적으로 참여한 건 아니고 가장 그 이해관계가 큰 영국, 프랑스 등등 핵심 국가들이 병력을 파견해서 우크라이나 지역의 그 비무장지대를 지키고 뭐 물론 러시아 쪽은 이제 러시아 쪽에서 병력을 파견하겠죠. 이렇게 해서 완충지대를 만들어가서 사실상 휴전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전선은 고착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땅을 누가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북쪽의 쿠르스크 지역에 우크라이나가 침략해서 그 러시아 땅을 좀 많이 확보를 했죠. 네. 이거를 어느 정도 양보를 하되 이쪽 남쪽에 있는 그 도네스크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러시아가 좀 일부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영토를 이제 교환하는 문제, 서로 확보한 영토를 교환하는 문제, 이런 게 지금 막바지에 남아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큰 틀 속에서
휴전안이 아마 한번 A, B, C 안이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트럼프에서 이제 그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던져가지고 이제 젤렌스키와 푸틴의 양보를 받아내서 휴전을 끌어내겠다 하는 게 이제 미국의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연 3,300억을 벌어들였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북한 파병 대가로 연간 3,348억 벌어들일 것이다. 이 봉급 대부분은 김정은 통치자금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대목도 있는데 네. 상당하군요. 저 수치는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 얼마 전에 북한 병사들의 월급이 한 2,000달러 된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 12,000명에서 1년에 보면 한 300억, 한 달에 300억, 1년 내면 3,00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해 저 수치는 상당히 그 최소 수치 같아요. 왜냐하면 저 이제 병사 1인당 기본급을 가지고 계산한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각종 수당이 붙을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생명수당도 붙을 것이고 또 계급에 따라서 차등이 되기 때문에 계급이 좀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일부 계산에 의하면 저 3,000억에 한 2배 정도까지도 연간 북한에 그 수익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물론 저게 다 현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일부는 뭐 식량으로도 들어가고 또 기름으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현물 지원도 되겠지만 어찌됐든 연간 3,000억에서 뭐 6,000억 정도의 새로운 그 자금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서 정권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그 러시아 여행객들이 평양을 방문해서 이 평양 지하철을 촬영한 모습이 공개됐거든요. 함께 보시죠. 최신 평양 모습입니다. 자, 평양 지하철 역사 개찰구 앞을 보고 계시는데 재밌는 게 김정은 장군 만세라고 쓰여 있는 찬양 문구도 돋보이고요. 역사 내에 이제 종합 안내판 보면 여기 뭐 영광, 전우역 뭐 이런 역도 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 앞에는 수신호하는 여성 안내원도 보였고 미국의 스포츠 브랜드를 가방을 맨 학생 모습도 보여요. 자, 표값은 뭐 150원이다. 이런 가격도 좀 포착이 되고 있고 한복 입은 여성의 모습도 보이고요. 평양 지하철 신차도 보이고 야, 저게 언제적 저 구형 저 전차 아닙니까? 저 러시아 지하철을 갖다가 북한이 저렇게 개조해서 쓰는 것 같은데 분홍색으로 도배된 열차 내부 전광판은 구형 전차 안에 그래도 있어요. 역전의 서점도 좀 보이고요. 북한 선전 영화 CD도 저거 누가 삽니까? 북한 도서들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역전 내에는 이렇게 선전벽화. 이게 옛날에 이 소련 문화의 어떤 잔재들이 지금 평양에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젊은 어떤 김일성의 동상도 보입니다. 자, 평양 지하철 문 닫힐 때 모습을 보면요. 자, 다 타셨으면 오라이. 이렇게 갑자기 막 닫힙니다. 저게 오래된 그 소련, 러시아 오래된 이 전차를 갖다가 지하철로 쓰다 보니 이렇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찔한 속도도 포착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의 자유의 땅에 태어난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 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검색창에 김진 앵커라고 치셔도 바로 뜹니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